정우현의 집은 서울 한남동의 고요한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이 집 안만큼은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이곳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침묵과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한서진, 정우현의 아내이자 도륜과 하은의 어머니. 그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의 유치원 발표회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이른 저녁이었다. 그녀가 타고 있던 차량은 급하게 기어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전복되었고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정우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서진의 부재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다. 도륜은 8살이었다. 사고 이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밝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은은 5살이었다. 아직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밤 엄마의 사진을 껴안고 잠들었다. 손에 꼭 쥔 인형 토끼는 사고 전날 엄마가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정우현은 기업 CEO로서 명석하고 단호한 결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력했다. 어떤 전략도, 어떤 지시도 이 슬픔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아동 심리상담사와 놀이치료사들을 불러 모았고 고액의 가정교사들도 채용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모두 떠났다. 아이들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들이 저희를 거부해요.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감정도 안 보여요. 마치 유리벽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상담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우현은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들였고 고급 놀이방을 설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책 시리즈도 전부 영문판과 번역본으로 구비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책장은 그대로였고 장난감은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우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은이 조용히 걸어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인형을 꼭 안은 채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댔다. 우현은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언제야?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기대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 중 모든 미팅을 취소했다. 비서진과 임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집안 깊숙이 침잠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어야만 했다. 이제는 치료나 상담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그는 가사 도우미를 새로 구하기로 했다. 단순히 청소나 빨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미경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는 특별하지 않았다. 중년의 평범한 여성이었고 이력서도 단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이상한 침착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했다. 가사 일 경험은 많았고 조용하고 겸손한 말투였다. 먼저 당시 우현은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미경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새 아이를 키웠어요. 혼자서. 그 말에 우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아침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 무렵엔 부엌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요리했다. 첫날 점심은 미역국과 계란말이였다. 하은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음식이었다. 놀랍게도 하은은 그날 점심을 조금 먹었다. 몇 숟갈뿐이었지만 그것은 몇 주 만에 변화였다. 둘째 날, 미경은 하은에게 작은 그릇을 내밀며 물었다. 하은아, 이거 같이 만들래? 초콜릿 케이크라.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주방은 밀가루와 초콜릿 냄새로 가득 찼다. 하은은 손에 묻은 반죽을 보며 킥킥 웃었다. 미경은 조용히 그러면서도 깊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웃음은 우현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밤, 하은은 엄마 사진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았다. 엄마도 먹어. 그날 밤, 도륜이 조용히 주방에 내려와 케이크를 한 조각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와 앉았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미경은 말이 적었다. 불필요한 질문도 없고 허튼 감정 표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의 방 앞에 잠시 멈추는 그녀의 조용한 일상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오후 미경은 하은과 함께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 정성껏 냉장고에 넣었다. 하은은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설탕 가루를 뿌리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낮지만 맑았고 부엌을 가득 채웠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르는 문틈 너머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경계심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아침 식사로 따뜻한 누룽지죽과 김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하은은 기꺼이 식탁에 앉았고 도르는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다. 우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동시에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맛있어요. 도륜이 조용히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는 첫 번째 문장이었다. 미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다음엔 도륜이가 먹고 싶은 거 말해줘. 그날 이후 미경은 아이들과의 교감을 조금씩 늘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다가서지 않았고 아이들이 먼저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녀는 하은과 함께 작은 화분에 씨를 뿌렸고 도륜의 방문 앞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문을 열면 봄 냄새가 들어올 거예요. 몇 시간 후 도륜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미경은 충분히 고마웠다. 어느 날 저녁, 우현은 퇴근이 늦었다. 회의가 길어졌고 차는 퇴근 차량들로 꽉 막혔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핸들을 잡은 채 아이들이 잘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미경과 아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아빠. 하은이 먼저 달려와 그를 반겼다. 그녀는 그에게 종이접기로 만든 작은 하트를 내밀었다. 이건 아빠 거야. 우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뭉클했다. 이 작은 하트는 오랜만에 바른 사랑의 신호였다. 그날 밤, 우현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애들이 슬픔을 꺼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조용히 있는 거죠. 우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은 너무 바빴고 아이들의 슬픔을 해결하려고만 했지 함께 머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미경이 단지 가사로미가 아니라 이 집의 감정선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변했다. 출근 시간을 늦췄고 저녁 미팅은 줄였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고 하은의 그림 일기를 함께 보며 웃었다. 도륜과는 처음으로 보드게임을 했다. 물론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진심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경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핫케이크를 만들었다. 식탁 위엔 흘린 반죽 자국과 웃음소리가 넘쳤다. 우현도 처음으로 앞치마를 입고 반죽을 섞었다. 도륜이 말했다. 아빠, 요리 못하잖아.
그래서 배우라지. 누가 선생님 할래? 하은이 손을 번쩍 들었다. 미경 엄마. 그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하은은 자신의 말이 튀어나온 걸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우현은 놀랐고 도류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미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건 너무 영광인데, 하은아. 그냥 미경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릿했다. 오래전에 떠난 자신의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도 하은처럼 작은 손으로 자신을 꼭 안아주곤 했다. 며칠 후, 우현은 미경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느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뭔가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현은 그 말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미경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 집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빈자리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점점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한남동의 고요한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다. 정우현의 집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류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하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녔다. 집안엔 사람 사는 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은 하은의 유치원 발표회 날이었다. 우현은 미팅을 모두 미루고 직접 하은을 데리러 갔다. 하은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작은 안관을 쓴 채 무대 위에서 수줍게 노래를 불렀다. 무대 아래에서 도륜과 미경, 그리고 우현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미경은 눈가를 닦았다. 아이가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평온함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깨졌다. 정문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함원 속에는 한 여성, 우아한 외모의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바로 한영숙, 한서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미국에서 지내다 장기 체류를 마치고 갑작스레 귀국한 것이다. 하온이랑 도륜이 보러 왔습니다. 지금 안에 있지요. 우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다. 영숙은 집 안을 둘러보며 익숙한 듯 걷다가 식탁에 놓인 작은 화병과 그림,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미경도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죠? 우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가사 도우미입니다. 꽤 오랜 시간 함께 있었어.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찬바람이 돌았다. 가사 도우미가 저렇게 가족 사진에까지 나오는군요. 그녀는 그날 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고 우현은 예의상 승낙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색해했고 하은은 영숙의 품에 오래 있지 못했다. 영숙은 그 사실에 실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영숙은 우현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정서진이 죽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 여자와 함께 사는 겁니까?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 애들이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죠. 우현은 말이 막혔다. 하은이 무심코 내뱉은 그 단어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강요한 적도 없고 정리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미경 씨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내 딸은 당신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딸을 잃은 고통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 위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뒤 일은 더욱 커졌다.
영숙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양육권 검토 청구서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외조부모로서 손자, 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경의 존재는 법적 혼란의 핵심이 되었다. 우현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영숙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왜 이러십니까?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하신다면 지금처럼 안정된 환경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안정 속에서 엄마를 잊고 있어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아이들이 미경을 통해 웃음을 되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진을 기억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영숙에게는 그것이 두 번째 죽음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 재벌가의 CEO가 가사도우미와 동거 중이라는 소문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경의 과거도 숨은 이로 떠올랐다. 그녀가 과거에 파산한 사실, 남편의 사기 사건, 세금 체납 이력 등이 기사화되었다. 댓글은 차가웠고 잔인했다. 아이들이 저런 여자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 재벌집 가사도우미, 신데렐라의 현실 버전인가? 돈 많으면 무슨 짓이든 가능하군요. 우현은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도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미경 역시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조용히 하은의 방에 들어가 인형 옆에 편지를 놓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경이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한남동의 집은 다시 예전의 정막 속으로 빠졌다. 주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글씨는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떠나는 것이 이 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은아, 도류나,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우현은 쪽지를 쥔 손을 떨며 주저앉았다. 집을 떠난 것이 불가피했음을 알면서도 그는 미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탓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특히 하은은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아빠, 미경 엄마는 어디 갔어? 왜 떠났어? 나 때문이야. 우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영숙의 문제, 언론의 공격, 양육권 다툼, 회사의 압박, 모든 것들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아이들의 눈에서 비친 상실감이었다. 그 눈빛은 안에 서진이 떠났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다. 도류는 말 없이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몇 분 후, 그는 문에 걸린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누구도 내 엄마 자리를 뺏어갈 수 없어. 하지만 떠나지 말았으면 했어. 그 문장이 우현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영숙의 변호사는 정식으로 양육권 심리를 요청했고 언론은 미경의 과거를 더 깊게 파헤쳤다.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평가절하하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요구했다. 이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 대표님, 지금의 가족 문제는 회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회사 전체를 끌어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현은 침묵했다. 누구보다 회사와 주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로서의 그의 선택은 회사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 그날 늦은 저녁, 우현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홀로 거실에 앉았다. 서진과 찍었던 사진들이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미경이 함께 찍힌 사진도 그 사이에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시각, 도류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인형을 꼭 안았다. 집안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 어둠은 예전과 달리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스며드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하은이 갑자기 소리 없이 울며 거실로 내려왔다. 아빠, 나 미경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우연히 안아 올리려는 순간 도륜이 계단에 나타났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빠, 미경 아주머니 다시 데려올 거라. 그 질문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우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하은이 갑자기 유쳤다. 나 미경 엄마 만나러 갈래. 그리고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현과 도륜은 놀라서 뒤따라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길엔 가로등 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은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미경 엄마는 우리 떠난 게 아니야. 우리 때문에 떠난 거야. 우리가 부르면 다시 올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들렸다. 도륜도 드디어 감정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 또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한 번은 우리가 잡았어야 했던 거 아니야. 우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두 번째 상실을 겪어서는 안 되었다. 그날 밤, 우현은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랑유권 소송 멈추겠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를 상대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이미경의 작은 월세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이 킭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얼굴이었다. 우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시 와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아이들은, 우리 모두는 무너집니다. 미경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더 두려워요. 제가 돌아가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도륜과 하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경 엄마, 우리를 떠나지 마. 도륜도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그냥 가족이면 안 돼요. 그 말은 미경의 심장을 깊이 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희 때문에라도 돌아갈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미경이 다시 한남동의 집으로 돌아온 날, 집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익숙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대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 곁을 맴돌았고 우현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익숙한 달걀말이 냄새가 퍼졌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저녁이었다. 하은은 미경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고 도륜은 밥을 다 먹은 후 식탁 정리를 도왔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안 떠나는 거지? 미경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어디 안 가. 며칠 후 우현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웃게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은 예상과 달리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네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 아닐까요?
이런 사랑은 지지받아야 해요.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또 다른 뉴스로 관심을 옮겼다. 하지만 우현과 미경,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졌다. 우현은 회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 요리 시간이 되었고, 도르는 주로 간장을 너무 많이 넣는 요리를 했고, 하은은 매번 밀가루를 얼굴에 묻혔다. 미경은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도르는 학교에서 발표대회에 참가했고, 발표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발표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 사람을 존경합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엄마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울 때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저희 집에 계신 미경 아주머니입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엄마는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발표를 들은 미경은 눈물을 흘렸고, 우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후, 한영숙은 조용히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았다. 하은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을 때 그녀는 말없이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지워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던 날, 작은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족, 가까운 친구, 몇 명의 직원들 뿐이었다. 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았고 장식도 간소했다. 그러나 식장에는 따뜻한 공기와 진심이 가득했다. 하우는 꽃을 들고 앞장섰고 도르는 축사를 낭독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현은 미경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다짐했다. 당신과 함께할 모든 계절이 나에게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결혼식 후 우현과 미경은 한서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서진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다. 도린과 하은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시작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서진의 기일에는 네 사람은 함께 초콜릿 케이크를 굽는다. 하은이 직접 반죽을 하고 도르는 케이크 위에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를 적는다. 그들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엄마,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미경은 그 옆에서 묵묵히 촛불을 켠다. 그녀는 서진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서진이 남긴 사랑을 이어받아 또 다른 온기를 만든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처음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사랑은 두 번째 기회를 주고받는 용기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